현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서해상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온라인에서 온갖 논란과 추측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인 북한이 침묵을 지키다가 메시지가 의외로 북한 최고 지도자에서 나왔다는 게 놀랍습니다. 언론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공개 사과에 나선 것은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라고 보도합니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이날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바이러스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통지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표현까지 내놓은 셈입니다. 외신들도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군의 행동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긴급하고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북한의 군대가 코로나 방역 수칙대로 행동했다며 미안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AP는 북한 지도자가 특정 이슈에 관해 남측에 사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급기야 김정은 위원장까지 등장하는 상황이 나오자 새로운 국면이 등장하고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 보도하며 또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은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에 남측과 거의 연락이 끊어진 상태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은 이례적입니다. 과거에 금강산에서 박모 씨 사건이 있을 때에도 단순 유감만 표현했기 때문에 이 같은 파격적인 사과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그가 말한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최근 북한을 둘러싼 각종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에 어떤 정황이 있는지 몇 가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초강력 폭탄 선언에 놀란 북한. 북한은 현재 사면 초과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라 남측에도 긴급하게 사과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이 북한의 돈줄을 쥐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국경 왕래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을 그나마 지탱해주던 중국과의 교류도 예년에 비해 무려 90%가 감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여름에 북한에 닥친 수해는 역대 최악이라고 유엔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도 북한의 올해 수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제재와 코로나, 수해까지 겹친 북한은 그야말로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이 닥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30억 달러 가량의 외환 보유고가 점차 말라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환 보유고를 지탱해주던 중국이나 기타 다른 국가에서 벌어오던 외환들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속수무책으로 정지된 상황이며 현재 보유 중인 외환은 잘하면 올해 소진될 수도 있는데 이는 북한이 파산 상태에 치닫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9월 초에 북한을 제대로 놀라게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을 묶어서 만약 이들에게 미사일을 개발하게 도움을 주는 나라가 있다면 제재에 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북한은 가장 피하고 싶고 풀려나고 싶은 것이 미국 제재이므로 관련 뉴스가 나오자 지금보다 더 심한 미국 제재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적지 않게 당황하면서 최대한 숨죽이고 있었던 차에 한국과의 불미스러운 일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현재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사과한 국면에서 김정은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김정은이 지시했다면 남한에 강경 모드로 나왔어야 하는데 이례적으로 미안하다며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장면은 북한이 현재 매우 경제적으로 처절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됩니다. 두 번째, 미국. 드디어 대만의 미군 주둔시키나 북한의 나비 효과.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압박하는 순간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오래전부터 대만에 미국이 주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전략문제연구소에서 미군은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군을 빼내어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효율적인 군의 재배치를 강조하고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 정가에 흐르고 있는 미국 대만 주둔론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흐름입니다. 최근 미군은 자신들의 군인을 태평양 지역에 더 넓게 포진시켜서 중국을 효율적으로 상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중국해나 일본 등지에서 해상훈련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하와이에서는 한국도 불러서 림팩 훈련에 참가시키는 모습입니다. 미 육군 저널 밀리터리 리뷰 최신호에서 워커 디 밀스 대위는 동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이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군 쪽으로 쏠리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의 지상군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이 대만에 상륙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치명타이며 대만과의 통일은 상당 기간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 정치인은 물론이고 전세계 정치인 그 누가 대만에 방문하더라도 보복하겠다는 뜻을 밝히는데, 하물며 중국과 패권 싸움으로 대치하고 있는 미국의 세계 최강 군대가 대만에 진입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죠. 반대로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데, 단순히 군사적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저지하며 화해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중국 반도체인 SMIC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려고 하는 등 중국은 미국과의 힘겨운 싸움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대만까지 주둔하려는 미국의 겉으로는 매우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처럼 거칠게 행동합니다. 미국의 대만 주둔론이 나오자 중국의 관영신문 등에서는 그렇다면 중국은 대만과 무력 통일을 할 것이다 라면서 하나의 중국을 방해하는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며 미국의 최대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영통신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대만의 지상군을 주둔시킨다면 모든 미군의 대만 철수를 규정한 미중 간의 3가지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분열 국가법 조항에 따라 중국군의 무력통일 작전을 발동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 주둔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중국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대만에 입성한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중국은 말은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걸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돼지고기 수입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오히려 늘려서 미국 농가를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트럼프 텃밭인 미 농가의 제품을 사달라고 시진핑에 요구한 것을 중국이 그대로 이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반도체 SMIC를 살리려고 미국의 SMIC는 화해에 납품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MIC를 지키려고 중국의 5G 핵심 기업인 화웨이를 버린다는 제스처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결국 북한에까지 연결이 될 것인데, 중국은 북한과 경제관계를 밀접하게 못 가져가게 됩니다. 북한과 유엔 제재를 어겨가면서 각종 밀거래를 하면 그야말로 미국의 미운 털이 박히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곧 자신들에게 가하는 압박의 차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미중 갈등이 깊어질수록 중국은 미국의 말을 안 듣고 북한과 거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의 돈줄을 끊게 되므로 북한 입장에서는 그나마 한국과의 관계라도 잘해놓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한국이 이제 키를 쥐게 된 상황 오나. 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그야말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경제적으로 고립되어가며 외환은 말라가며 중국에도 크게 기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개성연락소 폭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청와대의 지속적인 연락을 타진해 왔거나, 아니면 북한 측에서 더 이상 못 버티다가 남한 측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답신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정상의 친서 전문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와 각종 태풍 수해 등을 극복하기 원하는 내용의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친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정 고투 상황에서 집중호우, 수차례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답신에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한 뒤, 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과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서해상의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추측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북한이 나오는 것은 국제 정세를 비롯해 미국이 조여오는 중국과 동북아시아 포위망 등이 거세지는 것도 한 원인이 아니겠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앞으로 남북 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생기게 될지, 아니면 남한에 해악을 끼친 모습 때문에 대북 여론이 악화되어 더욱더 갈등의 골이 깊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지금 13일 밤 후쿠시마현 지진으로 일본 전역의 지반이 무너지고 많은 가구의 주택이 붕괴되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연재해는 이제부터라는 것입니다. 여진도 문제이지만 며칠 동안 크고 작은 지진과 함께 폭우와 폭설, 해일, 폭풍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한 많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수많은 도로들이 출입 통제되고 있습니다.
미야기 현해 고속도로 등 많은 도로가 통행 금지가 계속되고 있는데 완전 복구의 목표 날짜조차 잡지 못할 정도입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작은 지방 도로까지 통행이 위험할 정도이기 때문에 복구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은 깊이 40km의 단층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해일 피해는 없었지만 흔들림은 강력했습니다. 관측한 바에 의하면 중력 가속도가 2016년도의 구마모토 지진을 뛰어넘는 강력한 흔들림이었습니다. 실제 강력한 흔들림이 상당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 여진과 폭우, 폭풍으로 피해는 더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일본의 각 지역의 절이나 사당에 있는 석등이 한꺼번에 다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워낙 큰 지진이다 보니 석등들이 거의 다 버티지 못하고 다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수백 개가 동시에 다 무너져버린 석등의 피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수습이 완전히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가 되어버린 끔찍한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급한 대로 폭우와 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부서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급한 대로 비닐로 가리는 등 긴급 보수 조치를 취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관청에서는 기상 정보를 잘 듣고 빠른 피난 행동을 부탁한다 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복도의 바닥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사고도 있었고 주차된 차량들이 파손되는 등의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크고 작은 여진들이 계속 밀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학계에서는 바누아투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누아투 제도 등 남태평양 지역에서 지진이 먼저 발생한 후에 일본에서 바로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2011년 3월 11일 185명이 희생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 2월 22일에 뉴질랜드에서 강도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4월 273명의 사망자가 나온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달 3일에 바누아투 제도에서 강도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2월 13일에 발생한 후쿠시마현 지진 이전에도 10일경에 남태평양 뉴질랜드 인근에서 7.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태평양 인근에서 계속 크고 작은 여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최대 일주일 안에 최대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진원이 깊었기 때문에 해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안에 강도 6 이상의 여진이 올 것이다. 해일도 올 수 있다. 주의해주기 바란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진도 6 이상은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어다니면서 이동해야 한다. 고정되지 않은 가구의 대부분은 쓰러진다. 가옥의 붕괴나 토사 붕괴 등의 재해가 발생할 것이다. 특별히 위험한 장소에는 출입하지 말아라, 주의해라, 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일본 내에서는 안심하고 갈 곳도 없는데 매번마다 주의하라, 라고만 하면 뭐 어쩌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은 대형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수십 년 후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위험한 사태가 계속될 것을 인식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전등과 비상식량 등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갈수록 태산인 것은 오늘 15일에 일본 부근에 있는 두 개의 저기압의 영향으로 홋카이도부터 동북부 지역에 폭우와 폭풍이 쏟아질 것이다. 라는 기상청의 경고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일본 전역에 바람이 강해지면서 폭우가 더욱더 피해를 줄 것이며 해안가에는 높은 파도에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일 밤 지진의 영향으로 일본 전역에서 지반이 느슨하기 때문에 토사 붕괴 등의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합니다. 또 폭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토사들은 더 급격하게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진의 지반이 다 무너졌고 폭우의 바람까지 불면서 더 위태한 상황인데 폭설로 무거워지면서 바로 토사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상청은 폭우, 폭풍, 해일, 폭설이 한꺼번에 몰려올 것이니 조심해라 라고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기상뉴스에서는 이런 자연재해 경고를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되는 폭우와 폭설은 밤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의 경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피신할 곳도 없는데 조심하라, 주의해라, 경고한다 라고만 하면 뭐 어쩌라는 것일까요? 며칠 동안 여진에다가 폭우까지 쏟아지니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복구 스타일을 보면 세워라 내워라 할 것이고 많은 가구에 몇 달 동안 전기도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일본입니다.